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났다고요? 네, 만났습니다. 오늘 신임 인사차를 간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만났고요. 오늘은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그 민주평화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유기준 사법개혁 특위위원장 등이 이렇게 배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윤 총장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인사 얘기를 했어요. 왜 인사를 너무 편향적으로 한 거 아니냐. 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안통이거든요. 예. 자기 후배들 다 빠졌어요. 공안통 부장급이 거의 다 지금 나갔다. 너무 편향적으로 한 거 아니냐. 뭐 그 공안통 얘기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 너무 편향적이기 때문에 자기도 검사 선배인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뭐 글쎄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이번에 한 60명 정도가 갑자기 이렇게 사표를 냈었는데 원래 검찰총장이 바뀌게 되면 한 50명 정도는 항상 이렇게 사표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공안검사가 대거 탈락한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이번은 그 인사에서 승진해서 밀렸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윤석열 총장 중심의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만 진급하고 또 정권에 밑보인 사람들은 밀려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이래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한 70명 나갔습니다. 예. 검사장 포함해서. 근데 인사가 있으면 한 20여 명 정도가 나가요. 부장급이 좀 많이 나간 거는 사실인데 20여 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장검사인데 고검의 일반 검사로 가면 관행적으로 이제 옷을 벗고 변호사직을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좀 못 받았는 경우 좀 많이 나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변호사 입장에서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윤석열 총장만 해도 나가는 자리에 있다가 지금 기사회생에서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 한 거잖아요. 예. 본인이 그 보직을 받고 기다리면 또다시 기사회생도 할 수도 있고 또 검찰 조직을 빛낼 수도 있고 거악을 척결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쉬니까 나가는 건데 이걸 갖고 편향 인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맞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좀 전까지 확인된 바로 모두 66명이 사표를 부장급 냈는데 부장급 포함해서 근데 이 중에서 한 15명 정도가 검사장급입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수준은 보통 항상 나갔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사표를 잘 내리지 않는 차장급 검사와 부장급 검사, 특히 부장검사급이 상당히 많이 사표를 냈다라는 거, 심지어 부부장검사까지 사표를 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너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번에 27기까지 이렇게 사법연수원 27기까지 이제 검사장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4기하고 25기는 이제 승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24기, 25기 차장 검사들이 대거 사표를 낸 것 때문에 아마 이것이 결정타가 된 것 같고요. 또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나름 이게 검사장 계열부터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라인 같은 게 있는데 라인의 수석과 차석이 나가버리게 되면 나머지 검사들은 다른 라인을 찾거나 아니면 역시 따라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사건 때문에 대거 사표를 내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정권에 밑보인 사람들이 대거 사표를 냈다라는 뭐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겠죠.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뭐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주진우 부장검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을 하다가 안동지청장으로 발령이 나자마자 사표를 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진우 부장검사가 이제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하다가 뭐 밑보에서 찍혀서 쫓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검찰 내부 얘기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북부부장 하다가 안동지청을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거를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언론에서. 갖다 붙인 겁니다. 예. 이건 제가 알기로 좌천됐다 이렇게. 아니 대부분 그냥 수평 인사라고 봐야 되고 예. 지청장이 갈 타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부장 제가 아는 북부부장 검사도 안동지청장으로 갔고 많이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걸 갖고 환경부 수사하면서 장관 전 장관 영장하고 이것 때문에 혹시나 사표 낸 거 아니냐 이렇게 경강부회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진우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그렇죠. 2017년 1월에 딱 그 탄핵 무렵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해 11월에 검찰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부장검사가 돼서 동부지검에 부장검사 된 거거든요. 갈 때 됐어요, 지청장. 그러니까 사실 2년차 부장검사인데 2년차 부장검사면은 사실 지방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경영 교류가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지방에 갈때 됐어요. 가야 되는데 갈 때 이왕 가는 거면은 지청장으로 간 건 나쁘지 않아요. 특히 요새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는 이제 경상북도 도청이 지금 안동 예천 이쪽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안동지청장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이 지청장이지 상황에 따라서 검사장급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리가 좌천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갖다 붙였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던 검사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해가지고 청와대를 2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검사가 그 자리를, 그렇죠. 정상적인 보직을 받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 알고. 그런데 지금,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드는데, 법무장관으로 조국 수석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지금 소위 말하는 증권과 그 정보지에 따라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공식화된 것 같아요. 이제 발표만 남은 걸로 보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야당에서는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재, 좌파 독재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조국 전 수석의 학교죠. 서울대학교. 이 서울대학교에서도 조 전 수석의 행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대자보도 다른 내용의 대자보가 나란히 붙어 있고 차라리 정치를 해라 교수님 이런 대자보도 붙어 있는 반면에 오셔서 환영한다 이런 대자보도 붙어 있고 또 최근에 서울대생들이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으로 조국 수석을 1위로 꼽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상해요.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특히 이제 공개가 많이 됐으니까요. 서울대 트러스 포럼이라는 이 단체에서 대자보를 자꾸 많이 올리면서 또 특히 조국 교수가 이 단체를 좀 거론하면서 조금 우익이다. 극우 사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 상당히 지금 반대되는데 이 단체를 좀 봐야 돼 우리가. 뭘 했던 단체냐면 들어보고 판단해 보세요. 극우인지 뭔지 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 박종철 열사죠. 공산주의자다라고 그 얘기도 말하면 좀 입이 좀 그래서 얘기하긴 그렇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던 단체거든요. 그 단체가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조국 교수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 교수에 대해서 학교에 돌아오지 말고 정치하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조국 교수가 정치를 했느냐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장관,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고 장관인데 서울대 교수도 사실은 공무원이죠. 그렇죠. 그런 걸로 보자면 공무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과연 이걸 정치를 하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대 정정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행자부 장관 하다가 지금 결국에 국회의원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계신 상태에서 그냥 장관을 하고 있는 장관으로 아니 뭐 임명된 것도 아니고 거론이 되는데 정치를 하라 말아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어폐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렇죠. 이 말이 맞아 떨어져요. 근데 네. 지금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교수 다 똑같아요. 뭐 큰 차이가 있나요? 예. 다른 이야기 봅시다. 자,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일단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돼 있고 강제성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 남학생 제자가 만 13세 이상이라는 점, 그래서 만 13세 미만이 되면 의제강간인데 그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벌할 법규가 없다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인데 네. 합의하에 성관계를 교사랑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법적으로. 걸릴 데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예. 근데 뭐 사실 이런 얘기가 계속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형법상 그 나이 기준은 13세인데 그 13세가 뭐냐면 중학생 정도를 기준으로 둬요. 예. 그렇죠. 중학생 미만, 그 초등학생이라면 합의하에 하더라도 그 성관계를 하더라도 범죄가 되는데 중학생 정도가 되면 위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입법 취지인데 외국 내에 비춰봤을 때 그 나이가 조금 어리다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 봤을 때 16세가 좀 많아요. 15, 16세는 뭐냐면 고등학생부터랑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는 이 합의하에 한다 하더라도 성인이든 어떻든 처벌을 해야 되고 16세 이상이 된다면 처벌하지 않는 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되고 예.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16년도에는 40대 남성 학원장이 여중생과 성관계. 근데 네. 그때도 역시 만 13세 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했다. 그런데 거기 그때는 징역형 나왔거든요. 이게 비슷비슷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40대 학원장이 지난 5월에 이제 2심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2년 6월에 실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2018년 4월에는 이번에는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번엔 또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좀 일관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법을 원래 같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면 적용 뭐 안 돼요. 예. 아동복지법에 성적 문란행위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시켜서 처벌하기 위해서 했고 그 조항은 지금 나이 제한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경찰대는 무혐의했다가 제기돼가지고 실형까지 떨어진.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판단이 좀 애매한데 심지어는 검찰에 가서도 검찰에서 이제 지검에서는 무혐의로 나왔는데 고검에서 제2조사 명령을 내려가지고 기소를 해서 실제로 실형이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근데 사실 좀 조금 이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나이를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높이든가 이거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법대로라면 아동복지법하고는 좀 저는 안 맞아떨어진 것 같거든요. 성적 학대 문란 행위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법대로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형법을 개정하든 청법을 개정해가지고 예. 그 나이를 올렸을 때 처벌하지 예. 이 무작위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입법론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만 19세 수치로 바뀌었죠. 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법률행위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 13세 미만인데 만 13세가 넘어왔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 민사적으로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계약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이거는 사실 좀 입법 정책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 이야기는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기로 하죠. 어제 한 언론사가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이 딸 정유라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식 사랑이 절절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아라. 한 건물 팔리고 나면 70억 정도는 공탁금으로 내야 되고 나머지 세금 좀 나오고 나면 한 4, 50억 남는데 그 중에서 한 30억 정도 널 줄 거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좀 일단 먹고 살아라. 아마 살림집이 딸린 건물을 사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사면은 먹고 사는데 크게 이상이 없을 거다. 그래서 생활비라든지 아줌마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하면서 뭐 웬만하면 출판사 같은데 직장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좀 다녀라. 직책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의료 아마 건강보험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건강보험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편지는 또 어떻게 공개됐습니까? 최순실이나 정유라가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담당 변호인인데 본인은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해요. 네. 이게 언론에서 좀 공개했던 게 약간 뭔가 어디서 입수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공개를 했다면 교도소나 구치소 그쪽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사실 최순실이가 뭐 정유라가 좋고 나쁨 떠나서 이 공개된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경재 변호사 말이 저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입수하는 것 자체가 좀 불법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과연 이 편지가 최순실이 편지인지도 약간 더 의심스럽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어떤 그 필적 전문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좀 그 최순실의 글씨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음 밑에 기역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 이어서 쭉 길게 쓰는 버릇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다 하나같이 기역자를 따로따로 썼어요. 그리고 모음을 쓸 때 길게 쭉쭉쭉쭉 뽑아 쓰는 버릇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최순실의 글씨가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벌금하고 추징금 내야 돼요. 예. 그 돈을 지금 딸한테 주려고 지금 했던 부분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문제 있다. 벌금 지금 200억 원과 추징금 72억입니다. 예. 이거 좀 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민주평화당 그 지도부 만나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찾고는 있는데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최순실의 숨겨놓은 재산. 네. 못 찾아낼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뭐 이런 뭐 편지가 공개된 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예. 제대로 좀 추징이 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많이 아마 드네요. 최순실을 추징금은 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벌금 200억 원을 안 낼 생각을 낼라고 하고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황제 노역? 황제 노역자 노역? 유치를 좀 바라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집단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갑자기 빠져나갈 것으로 되고, 뭐 사실 뭐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의원, 뭐 유성열 원내대표, 그러니까 거의 핵심되는 인물들이 대거 다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4명 중에 10명이 나간다. 네. 그 말입니까? 다 나간다는 얘기죠, 거의 사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민주평화당은 존재의 의미가 상당히 없어지는 거죠, 거의 뭐. 대폭주로 들게 됐죠. 예. 그러면 제3지대 계속 얘기했거든요. 바른미래당의 당권파하고 예. 붙을 가능성을 이제 가셔야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바른미래당의 당권파와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네. 또 이런 한국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 돌아와라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야권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얘기 이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야권이 보면은 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한 지붕 두 가족인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뭐 자유한국당만 해도 친박 반박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바른미래당 역시도 두 갈래인 거 유승민 의원하고 또 반유승민계가 또 싸움이 있고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합집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가 이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출발점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쯤 해야 돼요. 예. 더 늦어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합종연행 시점인데 지금쯤 해놓고 불지피 놓고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가장 또 유력한 부분이 뭐냐면 또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안철수 전 의원이 어떻게 아니 할 것이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온다고 얘기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마 이제 지금 상황을 본다면 이 정계 개편 분위기를 봐서 국내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한 달 나오는데 내로 돌아올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신호탄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도 네. 어떻게 될지 변수가 될 것 궁금해지네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